저번 시간엔 damped oscillator와 sinusoidally driven oscillator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죠. 자, damped oscillator는 우리가 계산했었던 이런 오실레이터에 속도에 비례하는 댐핑 텀이 있을 경우 어떤 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댐핑 파라미터 베타로 정의를 하고, 요거를 natural frequency인 오메가 낫의 제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이,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풀어보면 제너럴 솔루션이 이런 모양을 가졌죠.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베타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2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t.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언더댐핑일 경우 언제? 베타가 작아서 뭐보다 작을 때? 오메가 낫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작을 때 언더댐핑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루트 값이 이미지너리 텀이 되면서 이틀이 i 오메가 1t 뭐 이런 텀이 나왔죠. 여기서 오메가 1은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죠? 이건 양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식을 정리를 해보면 xt가 a 코사인 오메가 1t 마이너스 델타 뭐 이런, 여기에 이제 exponential decay 텀이 곱해진, 오실레이션 텀에 exponential decay 텀이 곱해진 그런 비율을 보여준다고 했고, 크리티컬 댐핑은 언제였어요? 베타 제곱이 오메가 낫 제곱이랑 같을 때. 이렇게 되면은 2차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중근을 갖기 때문에 E2D 마이너스 베타 t가 해라면 t E2D 마이너스 베타 t도 해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버댐핑 영역에서는 언제였어요? 베타 제곱이 오메가 낫 제곱보다 클 때. 그래서 이때 오메가 2 낫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이게 0보다 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제너럴 솔루션은 E2D 오메가 2t와 E2D 마이너스 오메가 2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질 거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언더댐핑일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오실레이션 하면서 댐핑하고, 크리티컬 댐핑일 경우에는 빠르게 댐핑하고, 오버댐핑일 경우에는 댐핑이 너무 커서 오히려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인 제로로 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6에서 sinusoidal driving force가 있을 경우 어떻게 식이 써졌냐 하면 mx 더블 닷 restoring force에 damping force에 external force가 코사인 오메가의 프리퀀시를 가지는 external force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네가 있는데 이 그네를 흔들기 위해서 이 그네를 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정한 우리가 주는 포스가 그네가 잘 흔들리려면 그네가 이쪽으로 갈 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그네가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힘을 주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주는 힘이 왼쪽으로 줬다 오른쪽으로 줬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주기가 바로 오메가인, 그 프리퀀시가 바로 오메가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베타와 오메가 낫 내추럴 오실레이션 프리퀀시였죠. 제곱이 n분의 k였던 2베타는 n분의 b였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아까와 똑같은 식이 됐는데, 이제 이게 0이면 아까 말했던 그냥 damped oscillator고, 여기에 이제 external force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뭐였어요? 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in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의 general 해는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complementary solution에 particular solution을 더한 거라고 했습니다. complementary solution이라는 거는 in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오른쪽 항이 0일 경우, 그러니까 homogeneous 했을 경우의 솔루션을 말하는 거고요. particular solution은 그냥 이 full equation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 해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수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XC complementary solution은 아까 다 구했던 거죠. 이거죠. 이게 XC인 거예요. 그리고 XP particular solution은 그냥 찍어서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식을 보면 x가 뭐일 때 x에 어떤 펑션을 넣고 싶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직관이 좋으면. 자,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런 오실레이션 텀을 한번 넣어 보자는 겁니다. try. 이런 오실레이션 텀을 한번 넣어 봤더니 식을 막 정리를 했었어요. 저쩌고 그래서 모의 코사인 오메가 t는 모의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때 코사인과 사인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하려면 이 항도 0이어야 되고 이 항도 0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블루 파트와 레드 파트를 각각 계산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델타는 턴젠트 인버스에 이거였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D에 해당하는 거는 정리를 해보면 제곱의 제곱 플러스 4오메가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요게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거 D와 델타에 두면 파티큘러 솔루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이 합쳐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을 다시 보면 이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을 보면 언제나 이 베타 t 댐핑 파라미터가 항상 있죠.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하는 댐핑 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1 오버 베타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타 t가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2to 마이너스 베타 t는 거의 0이다 대략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 댐핑이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완전히 죽어버린다. 익스터널 포스가 없다면 이 베타분의 1의 시간이 대략 지나가면 대략 익스포넨셜 텀이 거의 0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완전히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베타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디케잉 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케잉 레이트의 역수. 레이트라는 거는 뭐예요? 퍼세크의 디멘전을 가지죠. 이걸 역수로 취하면 초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케이하는 속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베타를. 그죠? 근데 베타가 뭐였어요? 댐핑 파라미터였죠. 그러니까 댐핑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디케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너럴 솔루션인데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이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은 거의 0으로 가고요. 결국에는 파티큘러 솔루션만 남는다. 그게 뭐였어요? D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였다는 거예요. 이제 앰플리튜드와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결국에 이 오실레이터가 흔들리는 그 앵귤러 프리퀀시는 바로 뭐였어요? 드라이빙 포스의 익스터널 드라이빙 포스의 앵귤러 프리퀀시가 된다는 얘기였죠. 자, 이걸 그네를 미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네를 밀 때 어떻게 해요? 뒤쪽으로 쭉 당겼다가 탁 놓죠. 그러면 이제 외력이 없으면 이게 어떤 L과 중력과 속도 G의 B에 의해 결정되는 어떤 각속도로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는 공기 저항도 있고 요 피벗에서의 픽션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주기가 줄다가 어떤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로 가는 이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이 디케이가 일어나는 캐릭터리스틱 타임이 뭐였어요? 1 오버 베타였다는 거였고요. 자, 근데 이제 계속 외력을 줘서 이 그네가 최대한의 진폭을 가지고 흔들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주기로 힘을 줘야죠? 바로 Natural Frequency와 비슷한 External Driving Force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atural Frequency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데비에이션을 준 다음에 손을 놨을 때 자연적으로 흔들리는 그 각속도를 말해요. 예, 이게 이제 1 오버 정확히는 2파이 오버 오메가 나시겠죠. 이런 주기를 가지고 흔들릴 텐데 이 내추럴하게 흔들리는 앵귤러 프리퀀시와 똑같은 프리퀀시를 줘야 아까 말했던 이 D 텀이 U 텀이 0으로 작아질 테니까 그러면 D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 D가 맥스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네를 뒤쪽으로 당겼다가 놨는데 1초에 한 번씩 흔들려요. 그런 그네예요. 뭐 줄이 길다면 2초에 한 번씩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이 그네는 1초에 한 번씩 흔들린다고 봅시다. 이런 그네를 계속 흔들려면 외부에서 1초에 한 번씩 밀어주는 힘을 줘야 가장 잘 흔들리겠죠. 그죠? 가만히 놔뒀을 때 1초에 한 번씩 흔들리는데 나는 0.7초에 한 번씩 힘을 주고 싶어. 그러면은 서로 주기가 안 맞잖아요. 내추럴 프리퀀시와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그네를 효과적으로 흔드는 방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네를 효과적으로 흔든다는 거는 D가 맥시마이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자,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그 D를 프리퀀시에 대해서 그려봤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오메가 낫 근처일 때 이 D가 맥시마이즈가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요 맥시멈이 되는 포인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죠? 네. 요 프리퀀시를 레저넌스 프리퀀시라고 했을 때 요 기울기가 0일 때가 맥시멈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메가 R을 구하면 이게 뭐였냐 하면 오메가 낫 마이너스 2 베타 이런 정도였어요. 자, 만약에 댐핑이 없었다면 정확히 레저넌스 프리퀀시가 내추럴 프리퀀시가 되겠죠. 댐핑이 살짝 들어오면 레저넌스 프리퀀시가 바로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살짝 시프트 할 겁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레저넌스 현상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건 미케니컬 시스템이었죠. 그 중에서도 스프링에 매스가 달려 있는 경우 또는 펜줄럼의 경우 뭐 그네를 미는 현상, 미는 형태의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나눴었는데 한번 vibrating string, 그러니까 줄을 튕겼을 때 흔들리는 것도 결국에 줄이 흔들리는 것도 오실레이터거든요. 똑같은 피직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Another way to look at resonance is to look at what are called modes of vibration on a string. A mode is just a frequency at which a string, like the one shown here, wants to vibrate naturally in exactly the same way as a simple harmonic oscillator wants to vibrate naturally at some frequency. What we have here is a string that's anchored on one end. On the right hand side, you can see it's tied onto a clamp that's clamped to the table. And on the other end, I've attached it to what used to be a perfectly good mid-range driver and now won't work very well ever again. We'll see in a minute. I'll zoom in on some of the details here to see how this thing is going to work. But the idea is that we're going to use the mid-range to inject energy into the string. We're going to move it at different frequencies and see what happens. See how the string behaves if we move it at a very specific and a well-chosen in advance frequency to see if we can force it into behaving as it normally would
when it's ringing at one of its modes of vibration. So you can see here, this is a close-up of what I've done to that poor mid-range. I've glued a post, in fact it's just a wood screw, onto the dust cap of the mid-range, and I glued some small sticks on there to keep it upright because the string is pulling it sideways a little bit. What we're going to do is move that driver, the loudspeaker, up and down, and that's going to, of course, move the string up and down, as we'll see now. So here we can see what's happening. I'm driving the loudspeaker with an amplifier attached to an oscillator. The volume of the amplifier determines the amplitude, so how much the woofer is moving up and down, and the oscillator I then use to determine the frequency, which is how many times per second it moves up and down. And as you saw a minute ago, the other side of the spring is attached to a clamp. I can change the frequency. This is about 5 hertz going up to, this is something like 10 hertz, 9 hertz or so. So 9 times per second going up and down. Or I could go the other way. I can go back down to 5 hertz. That's 5 hertz right there. Or I can go all the way down, for example, to 1 hertz. So this is moving up and down and back up again 1 time per second. So this is the whole system again. I'm now driving it at something like 5 hertz, 5 times per second, and I'm going to increase the frequency bit by bit. This is maybe 6, 7 hertz, up to 8, 9 hertz. And suddenly you'll see when we hit 11 hertz, which I've already found out to be a magic number, what will happen is that the string will suddenly behave differently. This is 10 hertz, and this is 11 hertz right here. So you can see now, we'll freeze this. The string is in what's called its first mode of vibration. This is the frequency, 11 hertz, for this particular string and this particular setup. This is the frequency it wants to resonate at, the lowest one, this 11 hertz, so 11 times per second. What you can see is that even though we haven't changed the amplitude, the amount that the driver, the woofer, is moving up and down, the amount that the string is moving up and down in the middle has changed dramatically. And that's because it wants to ring at this frequency. Let's start the video again and see what happens if we increase the frequency again. So this is 11 hertz. Let's move it up. This is going up to something like 15 or 16 hertz, right? Let's see, right here. So we've changed now, we're moving faster, still at the same amplitude on the woofer. Now let's go to 22 hertz and see what happens. At 22 hertz, and remember our first mode of vibration was 11 hertz. At 22 hertz, you can see what we have here is the second mode of vibration. So this is the next frequency up that the string wants to vibrate at. 22 hertz is 2 times 11 hertz, so it's twice the frequency of the first mode of vibration. You can see again, I've frozen the video here so you can see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now is that the string naturally stops vibrating in the middle, but we still have 2 large excursions, 2 points where it's moving much more than the woofer is on either side of that point where it's stopped. But this happens naturally. I haven't done anything to the string to make this happen other than to put in the frequency where this mode wants to vibrate. So let's start the string moving again. I'll start the video moving again, and we can see what happens if we keep going up in frequency. So this is still 22 hertz, and then we change to something like 25, 26 hertz, and we lose that resonance. Now let's go to 33 hertz, which will be the third mode of vibration. Here we are. Again, I've stopped the video so that you can see what's going on here. It's basically the same thing again. We have a frequency coming into the system, still at the same amplitude, but now the string naturally wants to resonate at this frequency, but in order to do that, a smaller section of the string has to be vibrating. So it naturally stops vibrating in those 2 sections you can see there in the middle, and we have these 3 areas where the string is vibrating up and down more than the amplitude that we're putting in from the woofer. Let's start the video again and go higher in frequency. This is 33 hertz. Let's go up to 37, 38 hertz and up to 44 hertz. Right there. So at 44 hertz, we have the same behavior again.
Now we have 3 points on the string where it's not vibrating and 4 points where it's vibrating more than the amount of energy that we're putting in, or the excursion that we're putting in using the woofer. So this will keep happening as I go up in frequency. This is 44 hertz. If I multiply the original by 5, I get 55 hertz. And of course you can see it's the same behavior as I keep going up and up and up. We can zoom in on this and we'll see that that in fact the string really isn't moving. In a perfect world, it's not moving at all at one point. It's completely still. Of course, this isn't a perfect system, so there's a little bit of movement there. You can see the blurring on the points where it shouldn't be moving. And if we then change the frequency back down to, say, 33 hertz, this mode goes away and it automatically settles into its third mode of vibration. So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the string wants to do this. So if we had hit it with an impulse, if we had plucked it like a guitar string, all of these modes would be singing together at the same time. And that's what gives a guitar string the characteristic sound that it has. It's the combination of all those frequencies playing together simultaneously at different amplitudes that makes the sound of a guitar or a violin or a harp or a piano, barring any small details about tuning. That's what the balance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plitudes of those different harmonics playing together at the same time is what makes those instruments have their characteristic sound. 자, 영상에서 봤듯이 한쪽을 고정해 놓고 줄을 매달아 놓고 다른 한쪽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드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흔들면 이 줄도 이제 흔들린다는 건데, 자, 이랬을 때 이제 fundamental frequency 11Hz였나요? 11Hz가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진폭으로 이 줄이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흔드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을 경우, 진폭이 이 정도가 되면 이 줄이 하는 행동은 결국에는 이런 줄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아주 단순한 운동만 할 건데, 11Hz는 어떤 헤르츠냐면, 예를 들어서 이 줄을 가운데를 한번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 얘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줄을 튕기는 거죠, 기타처럼.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진동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형태로 얘가 진동할 때 이 프리퀀시가 바로 11Hz인 겁니다. 이게 바로 펀더멘털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줄을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에서 살짝 당겨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주고 놨을 때 얘가 자동으로 흔들리는 그 프리퀀시가 바로 펀더멘털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줄의 장력, 얼마나 줄이 땡땡하냐 느슨느냐가 이 프리퀀시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줄이 땡땡하면 높은 프리퀀시로 흔들릴 거고 높은 음을 낼 거고, 줄이 느슨하면 낮은 프리퀀시로 흔들리면서 낮은 음을 내겠죠. 그게 바로 기타 줄의 장력이 높으면 높은 음이 나고 낮으면 낮은 음이 나는 그런 원리입니다. 또 같은 장력이라면 이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음이 나고 길이가 길수록 낮은 음이 나는 그런 거죠.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기타도 만들고 바이올린도 만들고 그러죠. 자, 이런 미케니컬 시스템 말고도 한번 우리 어쿠스틱 시스템, 어쿠스틱 뭐예요? 소리라는 거죠. 우리 아주 알맞은 피치에 알맞은 높이의 음을 계속해서 주면 이런 와인잔이 사람의 소리로 깨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실제 사람의 목소리로 유리컵을 깨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Reduce the sweeps until you're feel like you're right on it. Yeah, we get it. We get it. It's exhausting. We get it. Mike was telling me to try these sweeping noises up to the right pitch. I don't know. Right, attempt 3. Oh my gosh. I think this is one of
of the few cases in life where it's easier to learn a trick if you understand the physics. Also, I learned some major tips along the way, including the obvious ones like wear safety goggles and don't try this at home. The reason this is so challenging is that the note that you have to hold has to be the glass's exact resonant frequency. We'll get to resonant frequency, but first we need to think of the glass not as something that you drink out of, but as an oscillating system. An oscillating system is a system that goes back and forth, like a playground swing. I know that back and forth is a vague definition, but there are too many different types of oscillating systems to get more specific than that. Electrically and magnetically oscillating systems, economically oscillating systems, like an economy that goes up and down, yeah? But mechanically, these are all oscillating systems. So when you flick a wine glass, it vibrates back and forth, pushing the air, and that's what makes the ringing note that you hear. Now back to the playground swing. The swing is a totally overused analogy for explaining resonance, but it's just so good. It's an oscillating system and it has a resonant frequency. You can describe resonant frequency two ways. One is that it's the frequency your swing will keep swinging at if you just let it go. In the wine glass, that frequency is the note it vibrates at if you flick it and let it ring. By the way, musical notes can always be described by their frequency, or frequencies. Now, another way of describing resonant frequency is that if you drive your oscillating system at that frequency, it will have the maximum response in amplitude, meaning it'll have the maximum response in distance between the back and forth. So, if you push the swing at just the right moment, or in other words, you match its resonant frequency, the amplitude will increase, I know you've done this, and it'll increase more than if you pushed it at any other frequency. Now, the wine glass analog is that if you sing at the glass at its resonant frequency, your vocal cords are vibrating the air molecules that vibrate the glass and drive it at its resonant frequency. And then just like the swing will go higher and higher, the glass will vibrate or shake harder and harder. And if you shake something hard enough, it will eventually break. So that's why this is so tricky. You have to sing at the exact right frequency and hold it really loudly. I can't break this particular glass no matter how hard I try because I can't hold that note loud enough. So it helps to know physics and also to be able to match the right pitch. I should probably disclose that I did some musical theater and a cappella in my day, but hey, it helped with this. Goal accomplished. 자, 뭐 이런 시스템 말고도 아토믹 시스템도 결국에는 레조넌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톰도 결국에는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죠.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영재역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포텐셜 안에 갇혀 있는 파티클이 포텐셜 미니멈 주변을 계속 빙빙 도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클래시컬 리니어 오실레이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오실레이션에 해당하는 정확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가해주면 그 빛이 원자에 흡수되는 light matter interaction 또 일종의 레조넌스의 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우면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일렉트로닉 서킷도 결국에는 레조넌스 현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LC 서킷을 한번 봅시다. L 코일과 C 캐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서킷을 한번 볼게요.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 디퍼런스, 이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 디퍼런스와 이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 디퍼런스는 같아야 돼요.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커런트 I가 흐른다고 봅시다. 그래서 인덕턴스가 L이고, 자, Q 차지가 여기 쌓이고 다른 쪽에 마이너스 Q의 차지가 쌓여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볼테이지 디퍼런스 V2-V1은 캐패시터 관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C분의 Q의 볼테이지 디퍼런스를 줄 거예요. 그죠? 캐패시터 C의 차지 Q만큼이라는 건 이쪽에 플러스 Q, 저쪽에 마이너스 Q만큼의 차지가 어큐뮬레이션 됐을 때 이런 볼테이지를 나타낸다는 거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덕터에 어떤 볼테이지, 얼마만큼의 볼테이지가 쌓이냐 하면 바로 Li 닷.
그러니까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트의 시간에 따른 변화 곱하기 인덕턴스가 바로 볼테이지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제 커런트와 차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Q가 커진다는 거는 뭐예요? Q가 커진다는 거는 전하가 이쪽 전극에서 인덕터를 거쳐서 이쪽 전극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Q가 증가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을 커런트 I라고 정의한 정의에 의해서는 I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다시 I가 음이라는 겁니다. 커런트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죠? 근데 커런트는 뭐예요? 커런트는 결국에는 change of charge죠. Q. 그러니까 dt분의 dq 또는 q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호를 잘 생각해 보면 자, Q가 증가할 때 커런트가 음수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런트는 마이너스 Q 닷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Li 닷이 마이너스 L Q의 더블 닷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이 같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면 더블 닷 플러스 C분의 1 Q는 0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생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아니고 이퀘이션 오브 차지죠. 차지를 그냥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앞에서 계속 계산했었던 스프링 매스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똑같습니다. 단지 L이 매스를 대신하는 거고요. C분의 1이 뭐예요? K 스프링 컨스턴트를 대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차지가 결국에는 앞에서 말했던 스프링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LC분의 1이라는 값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값을 오메가 나 제곱으로 정의를 해주면 결국에는 Q의 모션은 앞에서 구했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겠죠. 똑같은 이퀘이션이니까 똑같은 답을 가질 거예요. 이때 이 오메가 낫이 바로 이 오실레이터의 oscillating angular velocity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ngular velocity는 L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 타오는 2파이 LC분의 1을 역수니까 LC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LC가 잘 보면은 이게 시간의 디멘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LC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페이지 125페이지 example 3.5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런 RLC 서킷, 그러니까 레지스터, 인덕터, 캐패시터가 전부 직렬 연결돼 있고 AC 볼티지 소스가 연결돼 있는 이런 서킷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다 풀진 않을 테지만 여기에 이퀘이션 모션을 쓰면 어떤 식으로 셋업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시작으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얻게 되는 볼테이지를 한번 다 적어 볼게요. 이 볼테이지의 파시티브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 때 플러스라는 겁니다. 자, 전압이. 그래서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Q일 거예요. 근데 이때 Q, VC가 파시티브려면 여기가 Q고 여기가 마이너스 Q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LI 다시죠. 자, 근데 이전에 얘기했었던 거랑 Q의 방향, Q가 반대죠. 여기는 Q가 왼쪽, 마이너스 Q가 오른쪽인데 여기 마이너스 Q가 왼쪽이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이 I 닷은 Q I 닷이 아니고 I는 Q 닷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는 L Q 더블 닷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그냥 IR이죠. 근데 I가 뭐라 그랬어요? Q 닷이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친 것이 바로 볼테이지 소스인 것과 같아야겠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LQ 더블 닷 RQ 다음에 C분의 1의 Q는 2제곱 오메가 T. 이게 뭐예요? 앞에서 풀었던 댐핑이 있는 오실레이터에 사이누소이덜한 익스터널 포스가 가해졌을 때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똑같죠. 단지 차이는 L이 매스의 텀에 해당하는 거고 R이 뭐예요? 댐핑 텀에 해당하는 거고 1/C가 정확히 이게 오메가 낫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정확하게 쓰자면 2베타가 L분의 R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파라미터만 바뀌었지 이퀘이션 모션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언더 댐핑, 오버 댐핑, 크리티컬 댐핑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뭐에 대해서 베타가 오메가 나보다 크냐 작냐 같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레저넌스 프리퀀시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결국에는 Q의 어떤 진폭이 최대가 되는 레저넌스 현상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라디오는 LRC 서킷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면 요걸 라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기지국에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 뭐 97.9MHz의 진동 그 프리퀀시를 가지는 AC 볼테이지 시그널을 온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그럼 이게 쭉 날라와서 이 라디오가 이 시그널을 픽업하면 결국에는 그 시그널을 이런 AC 볼테이지 소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LRC 서킷에 이런 AC 볼테이지 소스가 연결이 되고요. 만약에 LRC 서킷으로 제 레저넌스 프리퀀시는 댐핑이 만약에 작다면 레저넌스 프리퀀시는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보였어요? LC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LC 타임 콘스턴트가 결정하는 레저넌스 프리퀀시, 내추럴 프리퀀시가 에 해당하는 프리퀀시일 경우 레저넌스가 일어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를 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서킷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주파수, 다른 주파수를 들으려면 이 LC 타임 컨스턴트만 바꾸면 돼요. LC 타임 컨스턴트를 바꾸는데 인덕터를 바꾸는 것보다 캐패시터를 바꾸는 게 쉽기 때문에 보통 인덕턴스는 고정하고 캐패시터를 바꾸면서 LC 타임 컨스턴트를 바꾸면서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디오의 작동 원리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소리가 나는지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LC 서킷을 튜닝을 해서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의 시그널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라디오다라는 걸 얘기해주고